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조영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식하면은 제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서 늘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저도 이제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배우는,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주식연구소 시간인데, 자, 우리에게 올바른 주식 선생님으로서 길잡이를 해주실 분입니다. 국제금융투자 전문가이며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주식해서 성공률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좀 손해도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시황에 따라서 손해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대부분 그 투자가 길게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걸 이제 잘해야겠죠. 그렇죠. 예, 이남우 교수님처럼 장기적인 투자가 돈을 번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이제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또 밀, 옥수수 등 농수산물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진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기름 자동차에 휘발유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원유가 국제 시장에서 불과 뭐 코로나 전만 해도 저희가 한 4, 50달러 정도 그 원유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이 러시아 원유를 그 수입 금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선물 시장에서 그 원유가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0달러요? 그러니까 한 2배, 3배 가까이 이제 오른 거죠. 근데 원유뿐만 아니라 뭐 알루미늄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밀 보통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는 그 밥을 쌀을 주로 먹지만 서양 사람들 밀을 많이 먹죠. 근데 그렇죠. 밀도 작년 5월에 한 선물 시장에서 한 600달러 하던 게 지금 이제 1200달러거든요. 한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수급난이 있어서 이제 원자재가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분란된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제 좀 더 이 마찰적인 요인이 생겨서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니까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러시아랑 이제 결부시켜서 보면 그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도 연식이 좀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소련을 생각하면 큰 나라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11위, 12위 하니까 한국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상품 시장에서는 아킬레스건 역할을 하는 게 그 원유 전 세계 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천연가스는 17%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밀 같은 경우도 11%를 차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큰 생산 국가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특히 서유럽이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과연 임바고를 해서 이제 거기로부터 수입을 미국하고 서구가 막느냐, 그러면 대안은 이제 다른 오펙 국가에서 빨리 구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그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더 펀디멘털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걱정도 되고. 네, 교수님 지금 뭐 원유도 뭐 거의 2배 반, 3배가 올랐고 밀도 지금 2배가 올랐는데 국내 소비자 물가도 지금 막 4%에 육박을 하면서 국내도 물가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즉 저성장과 고물가 국면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우리 코스피가 한 2%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의 일본이나 홍콩 시장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3% 가까이 빠졌는데 과거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률, 낮은 물가, 낮은 금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좋았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진짜 저성장 고물가로 가면 예, 예. 저성장은 이제 그게 기업 이익으로 직결이 돼서 이익이 증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해보는데 반면에 조금 그 희소식도 있는 게 뭐 희소식이라기보다는 예, 예. 하여간 세상은 양면이 있는 예, 거니까 오늘 원달러가 1227을 예,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반적으로 뭐 내수나 보통 우리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을 또 대표하는 기업들은 수출업체이지 않습니까? 아, 원화가 절하가 되면 수출업체는 또 반사이익을 많이 얻으니까 그렇죠. 증시에서 이제 그런 좀 하락을 좀 저지해 줄 수는 있는데 예. 하여간 뭐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은 상태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경계의 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지정학적인 이벤트니까 네. 뭐 휴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계가 이제 뭐 다시 정상으로 가는 물론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희생을 지금 그렇지. 입었지만 예. 경제는 또 그것과 다르게 실제 지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또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냉혹해서 그래서 또 지금 또 너무 비관적으로 장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보유 포지션을 파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버티시는 게 이럴 때는 버텨라. 예, 그게 맞는 해답 같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버티는데 많이 힘드네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저는 우량주 사면은 괜찮다 그래서 우량주를 사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참 속을 썩이네요.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이게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발 인플레가 한몫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중국이 최근 수출되는 공산품 값을 잇따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동안 이제 예.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아주 그 많은 공산품들을 저렴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살 수 있었는데 네. 그게 뭐 생산성 향상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뭐 쿠팡 음, 이런데 이제 출현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한 30%를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노동자 공급이 많아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혼인자 신고한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40%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중국도 지금 그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충분히 못하면 저렴한 물건을 과연 어디서 생산을 해줄까? 베트남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테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플레가 조금 구조적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그 1.96% 빠진 1,400원 빠진 7만 100원에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 16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주총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를 구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IT 제조를 제일 잘하는 회사죠. 뭐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맏형 같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장 회사인데,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주주 환원, 그다음에 모든 눈높이를 소수 주주, 왜냐하면 모든 주주는 똑같은 회사의 주인이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서 펄을 놓고 보면 펄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성장성과 거버넌스가 반영되는 건데 네.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고 이제 그래픽 칩을 만드는 데가 지금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거기가 퍼가 40배, 대만의 TSMC가 20배, 삼성전자는 10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만 하는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10배의 배수인데 좀 더 이것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40조 원 이상 설비 투자라고 R&D를 20조 원 이상 하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더 뭔가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다면 대만의 TSMC가 실제 설립한 지 한 3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설립 이후로 주주와 함께 계속 성장을 한 모든 눈높이를 주주에 맞춰서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건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모두가 대만 기업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만이 예. 위상이 한국보다 더 큽니다. MSCI 비중도 더 크고. 예. 네. 아니 교수님께서 지금 저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대만 기업 TSMC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애플이나 이런 퀄컴, 엔비디아 같은 데는 자기가 직접 반도체 제조를 하진 않아요. 예. 디자인만 하고 제조는 TSMC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그 물량이 삼성으로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21세기에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해서 엄청나게 인력을 뽑고 투자를 하는데 TSMC는 대만의 가장 큰 회사고 네. 이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한 40~50% 큽니다. 삼성전자가 한 500조 원 되는데 여기는 한 750조 원 돼요. 세계적인 회사고 93년에 대만에 상장을 했는데 그 후로 4년 후에 미국 NYS 시장에 뉴욕 증시에 TSM이라는 그런 그 티커 코드를 갖고 주식을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월가에 직접 진출을 해서 거기에 입성을 해서 미국 기업과 자본시장에서 경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아주 성장성도 높고 지난 역사를 보면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1%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하는데 영업이익률이 20%니까 TSMC가 조금 더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이 산업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TSMC의 이 장점들을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무엇을 시행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뭔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서 뭔가 마청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는 또 미국계 IB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말이 되냐. 근데 뭐 충분히 그 규정상 정황상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이 110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금이 쌓이는데 110조 원의 한 반 정도 한 60조 원을 회사의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상장 주식 물량이 줄어들고 그중에 일부는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하면 그만큼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의 TSMC는 전체 상장 주식의 17%가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 상장된 주식만 하루에 1조 8천억 원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상장이 돼 있으면 미국의 아니면 해외 투자가들이 살 수가 어려워요. 아이디를 얻어야지 한국 주식은 살 수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우리 주식을 상장을 시키면 뭐 그 ETF에다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수급 측면에서도 좋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듯이 월가에 가서 뭐 큰 시장에 가서 뛰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면 그걸 갖고 M&A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대만 기업 TSMC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 YGMC라고 들어보셨나요? YGMC는 잘 모르겠는데 UMC라고 TSMC보다 조금 작은 파운드리 회사가 대만에 있고 이것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YGMC는 잘 모르겠는데요. YGMC는 교수님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이 YGMC를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가 뭐냐면요. 조영구의 YG 연구. MC 연구가 MC를 잘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행사하는 분들 있으면은 조연구 쓰라고 우리 YGMC 연구 쓰라고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커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사회의 업그레이드 조건에 대해서도 다루신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사회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 뭘 더 보강해야 할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거든요. 네. 이사회를 그 회사의 발전에 맞게 좋은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네. 그 스타벅스 아시죠? 우리 커피 그럼요. 전문점. 예. 예. 거기가 소비자 제품 회사인데 이사회 멤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있어요. 그 예. 바쁜 분을 모셔온 이유는 예. 소비자 회사도 IT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스타벅스 이사회에는 한두 명 자리가 IT 전문가 CEO를 모셔왔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뭐 학부나 대학원 수업을 할 때 그 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이사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미 TSMC는 세계적인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MIT 대 총장, 그다음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CEO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약간 아쉬운 것은 100%다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분들이에요. 근데 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니까 좀 더 우리가 전문가적인 그런 글로벌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면 좀 더 삼성전자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퀴즈를 우리 학생들한테 내면 예. 이제 상식적으로 학생들은 삼성전자가 부족한 소프트웨어, 예. 인공지능 같은데 전문가를 모시면 어떠냐. 그다음에 HR이 그러니까 그 인사의 삼성이지만 21세기에는 좀 더 글로벌한 HR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아니면 이제 베트남에서 요즘 그 제조를 많이 하니까 베트남 총리나 강요 아니면 회장급 인사를 모셔서 베트남 리스크도 좀 관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런 분들을 해서 좀 더 우리가 글로벌하게 삼성전자 이사회도 개편이 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교수님을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뭐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많은 특히 삼성전자가 필요한 분야의 분들을 네.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또 우리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